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몇 가지가 있다. 겸손하라.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너의 것이 아니다. 감사하라. 세상은 감사하는 자의 것이다. 욕심 버리고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운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은 없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입니다. 지은이는 손웅정, 펴낸 곳은 수호서재입니다. 나의 축구는 온전히 아버지의 작품이다 라고 말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이자 축구 지도자 손흥정 감독의 인생 철학이 담긴 에세이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축구를 빼면 남는 것은 책 읽기 뿐이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독서를 즐겨해서 그런지 글맛이 좋아 새겨볼 문장들이 많습니다. 이 책은 성찰, 집념, 기본, 철학, 기회, 감사와 겸손, 행복 이렇게 7가지 주제 아래 축구 선수로서의 삶, 아버지로서의 삶, 지도자로서의 삶의 철학이 이 한 권의 담백한 문장으로 녹아 있습니다. 축구 선수로 뛰던 자신의 경험을 반추하며 나처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손흥민 선수를 직접 교육했고 기본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실력도 기술도 사람 됨됨이도 기본을 지키는 손흥정 감독의 삶의 철학,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중에서 어떤 이야기가 쓰여 있는지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축구보다 사람이 먼저다. 뜬금없는 말처럼 들리겠지만 나는 매 순간 전쟁을 치르듯 산다.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지뢰밭길인지 되새기며 항상 조심스러운 마음을 갖고 산다. 감사한 마음, 그래서 조심스러운 마음, 운칠기삼, 모든 것은 운이 좋아 이루어진 일이기에 삶 앞에서 겸손한 마음, 초심을 지키는 마음, 이 마음들이 나에겐 가장 중요하다. 2019-20 시즌은 정말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았다. 흥민이가 입은 부상도 버거운 일이지만 경기 중 상대 선수가 부상을 입는 일 역시 너무도 가혹한 일이다. 격렬하게 몸과 몸이 부딪히는 운동이 축구이다 보니 뜻하지 않게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부상을 입기도 한다. 나는 축구를 하면서 축구보다 사람이 먼저다 라고 수없이 강조해왔고 누구보다 이 철학을 철저하게 지키려 애쓰는 선수가 손흥민이라는 걸 알고 있다. 아무리 기술과 실력이 좋아도 자신의 감정을 잡지 못하면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없다. 영국 날짜로 2019년 11월 3일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에버턴전 원정 경기에서 흥민이는 시즌 첫 퇴장을 당했다. 하지만 퇴장이 문제가 아니었다. 후반 33분경 흥민이의 태클 이후 연결된 상황 속에서 에버턴 수비수 안드레 고메스가 오른쪽 발목 골절상을 당했다. 심각한 부상이었다. 선수들도 넘어진 고메스의 상태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뒤늦게 상황을 인지한 흥민이 역시 엄청난 공황에 빠졌다. 흥민이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울었다. 옐로 카드를 주었던 주심 마틴 애킨스는 다이렉트 레드카드로 판정을 번복하면서 흥민이를 퇴장시켰다. 흥민이는 반쯤 넋이 나가 스태프의 부축을 받으며 경기장을 벗어났다. 공을 빼앗기 위한 격렬한 몸싸움 와중에 한 사람이 쓰러지면 반칙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구두로 주의가 내려지거나 한 번 더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퇴장시키겠다는 경고의 옐로카드가 제시된다.
그래서 정해진 규칙 안에서 역량을 극대화할 줄 아는 것도 선수의 능력이다. 물론 선수들 사이에서는 주심의 눈을 피해 끊임없이 밀고 당기고 치고받는 보이지 않는 반칙이 난무한다. 필드 위에 서면 야수처럼 변하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약삭빠른 꾀돌이로 변하는 선수도 있다. 축구장은 단순한 몸싸움의 장이 아니라 고도의 심리전이 전개되는 두뇌 싸움의 장이다. 먼저 내가 날 다스리지 않으면 상대를 이길 수 없다. 이는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서 시작한다.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말이고 흥민이 역시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말은 이것이다. 상대가 넘어지는 것을 보면 그 상황이 아무리 공을 툭 차면 골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찬스라 해도 공을 바깥으로 차내라. 사람부터 챙겨라. 너는 축구선수이기 전에 사람이다. 사람이 먼저다. 축구는 야생의 스포츠이고 인간의 원시성을 그대로 보존한 운동이다. 구기 종목 중 가장 야생적인 성격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축구에 꼭 필요한 기본 장비는 둥근 공이 전부다. 간소하다. 공만 있으면 어디서든 맨발로도 축구를 할 수 있다. 달랑 공 하나만 놓고 뛰고 달리고 협력해 상대방 골문 안에 공을 많이 차 넣으면 이긴다. 축구는 이처럼 단순하지만 한편으론 매우 거칠고 격렬하다. 경기에서 손은 철저히 배제된다. 오로지 발만 쓸 수 있다. 발의 감각을 최대한 살려 상대방 골문에 공을 많이 차 넣어야 이기는 운동 경기. 다시 말해 부자연스러운 발을 가능한 한 자연스럽게 사용해 목적을 이루는 운동 경기가 축구인 것이다.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 자연히 충돌이 잦고 과격해지기 쉽다. 사납게 쟁투를 하듯 달려들지 않으면 상대에게 제압당하고 만다. 제압하지 않으면 제압당한다. 축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생의 이치 중 하나다. 어찌 보면 잔혹한 이치다. 하지만 그 하나만 알면 축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리스펙트. 나에게 스포츠맨십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바로 리스펙트다. 상대 선수에 대한 존중, 같이 뛰는 선수들에 대한 존경.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것을 초월하는 존중과 존경이 함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축구의 진짜 묘미이고 축구가 아름다운 스포츠인 이유다. 운동장 안에서 선수들 서로가 보호해 주어야 한다.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신속하게 판단하되 마음을 다스리고 경쟁 속에서도 본질을 잃지 않아야 한다. 그저 공만 잘 찬다고 좋은 선수는 아니다. 축구 경기에 있어 태클은 없어서도 안 되는 기술 중 하나이다. 태클과 방어, 그 흐름 속에서 타이밍이 나쁘고 불운한 날은 부상으로 이어진다. 너무도 안타깝게도 그날 고메스의 경우가 그러했다. 뜻밖의 사고였다고 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었다. 경기 종료 후 인터뷰에서 마르코 실바 에버턴 감독은 흥민이가 고의로 반칙을 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토트넘의 델리 알리는 경기가 끝난 후에도 흥민이가 라카룸에서 혼자 계속 울고 있다고 전했다. 승패가 무의미한 경기였다. 에버턴의 주장 시머스 콜먼과 젠크 토슨도 토트넘 라커룸을 찾아와 충격에 빠져있는 흥민이를 다독이고 돌아갔다. 특히 콜먼은 국가대표 대항전에서 당한 정강이 골절 부상에서 재활한 지 얼마 안 된 선수였다. 그런 그가 그건 사고였지 네 잘못이 아니다 라며 건넨 위로의 말은 각별한 의미가 있었다. 영국의 축구 전문가들은 미디어를 통해 흥민이의 다이렉트 퇴장 결정이 잘못됐다고 평했다.
심판의 판정 번복이 잘못된 것이라는 여론 역시 비등했다. 그런데도 잉글랜드 축구협회는 경기 직후 흥민이에게 새 경기 출장 정지를 내려 12월 1일 본머스와의 14라운드까지 결장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토트넘 구단은 이 결정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결국 고메스의 부상은 착지하면서 생긴 불운한 사고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흥민이가 받은 레드카드는 취소됐다. 이에 따라 협회의 징계 역시 철회됐으며 흥민이는 다음 라운드에 출전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감사하고 힘이 된 것은 고메스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이었다. 2019년 11월 7일 흥민이는 트르베나 즈베즈다와의 경기에 선발로 나서서 2골을 넣었다. 골을 넣은 후에도 세리머니는 하지 않았다. 카메라를 향해 두 손을 모아 고메스에게 미안함을 표했을 뿐이다. 많은 이가 고메스의 부상을 걱정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충격을 받았을 흥민이를 걱정해 주었다. 말로는 다하지 못할 만큼 감사했다. 선수였던 또 선수의 부모인 나는 고메스와 그의 가족이 걱정되었다. 구단 스태프를 통해 고메스와 고메스 부모님께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하루빨리 쾌유되어 필드에서 볼 수 있기를 희망하는 마음을 담아 전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뿐이었으나 간절한 진심이었다. 고메스 역시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재활에 들어가 복귀를 점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가족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가장 크게 마음을 썼던 것은 고메스의 선수 생명이었다. 다행스럽게도 고메스는 재활 훈련을 잘 마치고 2020년 2월 24일 시즌이 끝나기 전에 복귀할 수 있었다. 112일 만이었다. 언뜻 보면 예상보다 빠른 기적적인 복귀가 아닌가 싶을 수 있다. 그러나 고메스가 겪었을 그 지옥 같은 여정을 상상만 해도 나는 숨이 막힌다. 그가 얼마나 강한 선수인지 새삼 되새기게 된다. 고메스는 처음에는 다시 뛸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몸을 떨었을 것이다. 하지만 부상은 받아들여야 하고 맞서 싸워야 한다. 알아도 하기 어렵다. 안다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정말 지루하고 고된 어려운 싸움이다. 어서 회복해야만 한다고 되뇌면서도 순간순간 밀려오는 엄청난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을 것이다. 이 부상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닌 그를 둘러싼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관된 문제임을 깨닫고 포기하지 않아야만 해낼 수 있다. 고메스는 그것을 해냈다. 얼마나 성숙한가. 나는 고메스가 피치 위에 다시 설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진짜 강자라고 생각했다. 모든 경쟁은 결국 자기 자신을 넘느냐 넘지 못하느냐에 달렸다. 나 자신을 극복하는 일은 다른 사람을 제압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값지고 훌륭하다. 내가 운동장 위에서 뛰고 부딪히고 눈을 마주치며 공을 차는 많은 선수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들은 매 순간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다. 아들아, 내 삶을 살아라. 나는 마바리 3류 축구 선수였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흥민이의 아버지라는 이유로 인터뷰 요청이나 본의 아니게 카메라 앞에 서야 할 일도 생긴다. 흥민이 훈련에 대한 질문들이 많지만 그중 가장 생각이 많아지는 질문이 있다. 바로 이것이다. 흥민이를 데리고 축구를 해보니 크게 될 축구선수로 가망성이 보였나요? 흥민이가 어려서부터 타고난 재능을 보였는지 아버지이자 전직 축구선수로서 그 재능을 발견했는지 그래서 흥민이 훈련을 그토록 시켰는지에 대한 호기심이 담긴 어느 정도 정해진 답안지를 쥐고 묻는 질문이다. 그때 내가 하는 답은 이 정도다.
제가 집중해서 데리고 훈련하다 보면 재미있게 찰 수 있는 정도는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 나는 흥민이가 어렸을 때부터 함께 축구를 하면서 이 아이가 커서 축구 선수로 성공하겠지, 프로 선수가 되겠지, 프로 선수가 돼서 어느 정도 돈을 벌겠지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이런 생각은 결단코 해본 적이 없다. 자녀의 운동을 지원하는 부모님들을 곁에서 지켜보면 많이 조급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내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두각을 보여야 하고, 그러니 이른 나이에 경기를 뛰어야 하고, 거기서 성적을 내야 하고, 좋은 학교에 가고, 프로로 발탁돼야 하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아이의 행복보다 부모의 목표와 조급함이 앞선다. 부모님들이 크게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라 해도 아이에게는 아이만의 또 다른 인생이 있다. 나는 두 아들 녀석들이 어릴 때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재능을 가졌는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특히 4학년 이전까지 발견하면 나는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지나보니 누구한테 들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데 무슨 이유에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마음껏 뛰어놀게 했다. 놀아라. 하고 싶은 대로 놀아라. 그때 가장 많이 했던 말은 아마도 놀아라 였을 것이다. 방목하는 것은 무질서나 내 팽개침이 아니다. 자유라는 연료가 마음껏 타올랐을 때 비로소 창의성을 발휘하고 발견할 수 있다. 두 녀석 모두 공을 좋아해서 한 번은 이런 조언을 해준 적이 있다. 네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 선수가 못 되고 일반 학교에 가야 한다면 기술이나 농업을 배울 수 있는 학교에 가거라. 거기서 조금 일찍 하교하고 너 좋아하는 축구를 해라. 학교를 마치고 직장을 잡을 땐 연봉을 가장 조금 주는 데를 찾아라. 연봉 조금 주고 일찍 퇴근하는 곳을 찾아라.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그것이 축구라면 축구를 해라. 나는 내 아이들이 돈을 위해 살지 말고 진정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길 바랐다. 그 길에 돈이 따라오면 좋은 것이고 안 따라와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주객이 전도돼서 내가 좋아하는 것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돈만 쫓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과연 자기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 말할 수 있을까? 물론 경제적인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그 문제로 호되게 고생도 해본나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속에서 미리 걱정만 하고 전전긍긍하는 삶은 온전한 삶이 아니다. 내 삶을 살아라. 주도적인 내 삶을 살아라. 남들만큼 돈을 벌지 못할지언정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 주도적으로 내 삶의 방향을 세우고 돈에 매몰되는 것이 아닌 나만의 시간도 벌면서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 돈에 내 인생을 다 빼앗기지 말고 진짜 내 인생을 누릴 시간도 벌어야 한다. 그 시간에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이 공차기이면 그 시간에 공을 차면 된다. 당시 내가 생각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이들이 성적에 너무 빨리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아이들이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자신을 응시하는 시간이. 그러나 20년 전에도 우리의 학원 스포츠는 승패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었다. 이의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최고의 가치였다. 그렇게 경기를 치러 두각을 나타내는 아이가 결국 주목을 받고 더 나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아이가 지닌 축구 재능을 최대한 발현되도록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음에도 당시의 사회 분위기와 현실은 그런 자각에 이르지 못했다. 그때도 월드컵을 앞둔 시기였기에 유소년 축구선수 육성의 중요성이 거론되기는 했지만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의지에 비해 행동은 느리고 더뎠다. 물론 지금은 축구계의 많은 분들이 애써주신 덕분에 우리도 나름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많이 남아있다. 우리 유소년 축구 시스템에서 정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고치고 보완해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다른 여러 부분이 그렇듯이 성과 중심의 경쟁 체제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찍부터 승패에 노출된 아이의 경우 승부욕은 강해질지 몰라도 생각하는 축구, 즐기는 축구를 하기는 어렵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이상을 하려다가 몸이 상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야말로 미래를 보장하는 길이다. 유소년기에 아무리 날아다녔다 해도 성인이 된 후에 제대로 뛰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을까? 최소한 자기 원망으로 허송세월을 하지 않도록 아이들을 단련시키고 싶었다.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믿고 피치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다. 공을 차는 것을 좋아하는 아들에게 선수로 뛰어본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최상의 몸으로 운동장 위에서 최고의 경기를 펼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기에 아들이 축구장 안에서 더없이 행복하길 바랐다. 그걸 돕고 싶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공차기를 좋아한다고 해서 조금 실력이 보인다고 해서 누구나 프로가 되고 누구나 고액 연봉을 받을 수는 없다.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가. 프로 선수로 운동장을 뛸 수 있고 국가대표가 되어 태극마크를 달 수 있는 사람이 이 많은 축구를 꿈꾸는 아이들 중 얼마나 되겠는가.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약 2,500대 1 정도의 경쟁률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면 프로가 되지 못한 아이들은 국가대표가 되지 못한 아이들은 실패한 삶이 되는 것인가? 그게 삶이라면 너무나 서글프지 않은가? 난 말하고 싶다. 축구선수로 힘들게 고생한 아버지로서 아들이 축구를 한다고 했을 때 말리고 싶지 않았냐고요? 아니요. 본인이 선택한 길, 본인이 행복하면 됐지요. 축구선수로 재능이 보여 아이를 그 길로 가게 했느냐고요? 아니요. 축구가 좋다니 할 수 있도록 도왔을 뿐입니다. 아이가 원하는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아이가 축구를 원하니까 힘들다 해도 매 순간 재미있게 그렇게 사는 게 진짜 인생이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볼보이. 내 자식을 내가 가르친다는 것은 보통 꼼꼼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점검해야 할 것 투성이다. 게다가 나는 좀 유난히 좋은 말로는 꼼꼼하고 나쁜 말로는 까다롭다 할 수 있는 인간형이었다. 아이들과 함께 제대로 된 훈련을 하려면 챙겨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일단 장비가 필요했다. 축구에 필요한 장비란 축구공과 축구화, 그 다음으로 훈련할 수 있는 구장이 필요했다. 몇 번을 강조해 말하지만 축구의 비밀은 볼에 있다. 볼을 다룰 줄 알아야 축구를 할 수 있다. 기본기는 실전 경기에서 볼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볼을 다루는 것에는 패스, 드리블, 헤딩, 슈팅이 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행할 때 경기에서 조합이 된다. 나는 볼 리프팅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볼 컨트롤과 트래핑, 패스, 드리블, 마지막에 가서 슈팅을 한다. 훈련의 시작과 기본은 볼 리프팅. 운동장 한 바퀴는 오른발로, 한 바퀴는 왼발로, 한 바퀴는 양발을 교차해 볼 리프팅을 하며 돌아야 했다. 볼과 내 몸이 하나가 돼야 했다. 이때는 볼을 골대에 차 넣는 것이 아닌 볼과 함께 걷고 볼과 함께 달리는 것이 중요하다. 빠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술과 정확도, 집중력이 필요했다. 정신이 흐트러지고 볼을 놓치면 아무리 세 바퀴째를 돌고 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켰다. 아이들은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열자에 보면 기창과 비위의 이야기가 나온다. 기창이라는 명사수가 스승 비위를 찾아간다. 스승 비위가 기창에게 말했다. 먼저 눈을 깜빡이지 않는 법부터 익혀라. 기창은 그 말을 듣고 아내의 배틀 아래에 누워 실북이 눈을 찌를 듯이 오고 가도 똑바로 쳐다보는 훈련을 거듭했다. 2년이 지난 뒤 송곳의 끝이 눈앞까지 다가와도 눈을 깜빡거리지 않게 됐다. 스승을 찾아가 알렸으나 스승은 아직 멀었다. 다음 단계로는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작은 것을 봐도 큰 것처럼 보고 희미한 것을 봐도 뚜렷한 것처럼 보이게 해라 라고 말했다. 기창은 이 한 마리를 잡아서 실로 묶어 창문에 매달아 놓고 뚫어지게 쳐다보는 훈련을 했다. 밤낮 없이 바라보자 그 작은 이가 점점 크게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콩알만하게 보였고 얼마 지나자 엽전만큼 크게 보였다. 3년을 훈련하자 실에 묶어놓은 이가 수레바퀴만큼 크게 보였다. 다른 물건들을 보아도 모두 동산만큼 크게 보였다. 기창은 이만하면 되겠다 싶어 화살로 이를 쏘아보았다. 화살은 이의 심장을 관통했으나 이를 묶은 실은 끊어지지 않았다. 기창은 스승 비위에게 말하니 비위는 그제야 말했다. 이제 활 쏘기를 배울 수 있겠구나.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끝내고 올 시간에 맞추어 미리 운동장에 나가 흙바닥을 청소했다. 그런 뒤에 상자에서 바람 빠진 공들을 꺼내 하나하나 바람을 넣었다. 흥윤이와 흥민이가 모르는 비밀이 있는데 나는 아이들 몰래 일부러 공을 최대한 팽팽하게 만들어 놓고는 했다. 공의 반발력을 극도로 높여 공을 다루기 어렵게 만든 것이다. 온 정신을 집중해 공을 보면서 정확하고 정교하게 그리고 섬세하게 강도를 조절해 공을 차지 않으면 제멋대로 공에 튕겨 나갈 수밖에 없도록 최대한 공기를 주입했다. 지금부터 볼 올려. 그렇게 외치는 순간 아이들은 볼 리프팅을 시작했고 그 훈련을 반복시키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실수해야만 했다. 조금만 집중력이 흐트러져도 공이 튕겨져 나갔다. 빵빵하게 바람을 채운 공은 발의 감각이 항상 살아있도록 도와주었고 아이들은 스스로 그 어려움을 풀어나갔다. 볼만큼 중요한 것이 축구하다. 흥민이는 어려서부터 천성이 착하고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아이였다. 무뚝뚝한 아비와 형 옆에서 그나마 상냥하게 말하고 웃으며 엄마에게도 살갑게 대하는 녀석이 흥민이었다. 커가며 없는 살림을 어느 정도 알았을 테니 자기한테 필요한 물건이 있어도 쉽게 말하지 못했다. 축구화를 살 때도 가격이 높으면 주저주저 하곤 했다. 그 모습을 나는 볼 수가 없다. 바로 들고 나와 계산한다. 때론 멍청한 호랑이보다 나가서 쏘는 벌이 더 나아. 망건 쓰자 파장이라는 말이 있어.
시장에 갈 거면 빨리 모자 쓰고 길을 나서야지. 그렇게 망설이기만 하다 보면 찾아온 기회조차 다 놓칠 수 있어. 주제 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대책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네 식구들이 살던 방 한 칸짜리 집에는 겨울에는 아침에 고드름과 하나된 문이 열리지 않아 손이 아닌 몸으로 문을 열어야 할 때도 있었다. 그렇게 살아도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만큼은 해주고 싶었다. 아니, 해줘야 했다. 그래야 직성이 풀렸다. 운동할 때 필요한 거 있으면 아빠가 지원해 줄게. 행복하게만 운동해라. 제대로 된 시설이 없었기에 초등학교 운동장이 흥민 형제의 최초의 훈련장이었다. 남들이 추수를 하는 시기가 되면 나는 소금을 구해 학교 운동장에 뿌렸다. 흥민이가 뛰는 운동장에 100포 이상의 소금을 뿌리는 게 내겐 가을거지만큼 중요한 일이었다. 운동장에 소금기가 있어야 겨울에 눈도 빨리 녹고 여름엔 건조하지 않고 푸석푸석해서 넘어져도 다칠 일이 적다. 눈이 오는 날이면 넉가래를 들고 가 철봉을 중심으로 반경 10m씩 흥민이가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운동장 눈을 치웠다. 잠깐만 게으름을 피웠다간 땅이 금세 질척거려 며칠 훈련을 공칠 수가 있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훈련을 걸을 수는 없었다. 팔자 드리블 훈련을 위해서는 매일 운동장에서 내 몸을 컴퍼스 삼아 발로 팔자를 만들어냈다. 신발축이 너덜너덜해져 구멍이 나 떨어졌다. 아이들 훈련을 위해 내 딴에는 차를 사는 사치도 부렸다. 당시 120만 원을 주고 12년 된 프라이드 한 대를 구입했다. 연식이 오래돼 비가 오면 물이 새는 차였지만 내리는 비는 맞지 않고 다닐 수 있었고 아이들과 함께 추위를 피할 수 있어 참 행복하다는 마음이 들었다. 지금 생각해봐도 참 감사한 차였다. 흥민이가 6학년이 됐을 때쯤부터는 패스와 킥, 드리블과 같은 볼 컨트롤 훈련에 집중했다. 내가 공을 던지고 흥민이가 볼을 컨트롤하며 왼발 킥, 오른발 킥을 반복적으로 하는 훈련이었는데 나는 볼 주우러 가는 시간이 아까워 100개의 공을 준비했다. 초등학생용은 성인보다 작은 450을 사용하는데 450 100개를 구입해 커다란 냉장고 박스에 넣어 가지고 다녔다. 마치 테니스 강습하듯 나는 축구공을 다양한 각도와 속도로 흥민이에게 던지거나 차주었고 흥민이는 킥과 패스를 하며 볼 컨트롤 감각을 키워나갔다. 시간이 흘러 흥민이가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뛸 때도 개인적으로 해당 연도 분데스리가 공인구를 20개씩 구입했다. 해마다 달라지는 사용구에 익숙해지고 감각을 익히는 게 중요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마지막 과정인 슈팅 훈련에 매진했다. 슈팅까지 가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하다. 볼 컨트롤을 하고 패스를 하고 돌파를 할 줄 알아야 한다. 슈팅은 그 다음이다. 어린 나이부터 과도하게 슈팅 훈련을 할 경우 쉽게 무릎이 상할 수도 있다. 실제로 성인이 되기 전 무릎 수술을 2번 이상 한 어린 선수들도 많이 보았다. 만 18세가 넘어 근력 운동을 바탕으로 슈팅을 하면 이러한 문제를 피할 수 있다. 슈팅 훈련을 하다 보면 볼은 골대 맞아도 나가고 운동장 밖으로도 튀어나간다. 나는 흥민이를 한 자리에 세워두고 사방에 흩어진 볼을 주워 모아놓고 다시 시작했다. 가지고 있던 볼의 슈팅이 끝나면 또 볼을 주워다 놓고 다시 시작. 어릴 때나 성인이 됐을 때나 나는 선수의 몸을 혹사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훈련하고자 했다. 훈련을 위해 하는 일이었으니 선수는 훈련에만 집중해야 한다. 축구 선수가 축구에 필요한 체력과 근육 외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배려하는 것도
지도자의 역할이라 생각했다. 훈련 외의 모든 것들은 지도하는 내가 하면 될 일이었다. 운동장 땡볕에서 훈련할 때는 흥민이는 나무 그늘 아래 세워놓고 나는 반대쪽 땡볕 아래에서 공을 패스했다. 사람들은 이런 나를 보고 손가락질했다. 엄하게 혼낼 때는 저거 아비도 아니다 라며 욕을 했고 또 한편으론 저렇게 혼자 감싸고 돌면서 무슨 선수를 만들겠냐며 아들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고 품에 끼고 돈다고 흉을 봤다. 집도 가난한데 얘들이랑 운동장에서 공이나 차고 있다며 한심한 미친놈 소리는 늘 따라붙었다. 제도권 밖에서 개인 훈련만 시키는 내게 정신 나갔다는 소리는 그나마 양반이었다. 나는 태생이 야인이었고 비줄이었다. 또라이, 이단아 취급은 늘상이었지만 애초에 내 관심 밖의 일이다. 누구 도움을 받으려 한 적도 없고 누가 괜한 친절을 베풀며 곁을 주는 것도 달갑지 않다. 이제는 아들을 위해 헌신한다고 지켜세우며 그 세월 힘들지 않느냐 묻는다. 나에 대해 누가 뭐라 하든 마음에 담아두고 신경 쓸 일도 아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말하고 싶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축구선수는 손흥민이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볼보이라고. 내가 아들과 축구를 한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이라고.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